서연아, 넌 똑똑하고 착한 여자니까 이해할 거지? 그렇지. 내 남편 박지훈이 그렇게 말했다. 한때는 잘생기고 반듯하다고 믿었던 그의 얼굴에 지금은 역겹도록 가식적인 온기가 걸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 여자, TV에 나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경제 동향을 떠들어대던 애널리스트 한나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승리자가 패배자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동정심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그리고 내 맞은편 소파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가 앉아 있었다. 박씨 집안 6식구가 마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엄숙한 재판처럼 나를 거실 한가운데에 가둬두고 있었다. 그들은 나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통보하는 것이었다. 남편 박지훈이 저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며 이 집을 위해 10년의 청춘과 지혜, 심지어 영혼까지 바친 나는 체면을 차리며 꺼져야 한다는 통보였다. 10년. 나는 아이비리그에서 배운 모든 금융 지식을 동원해 부도 직전에서 허덕이던 그들의 작은 철물 공장을 오늘날 시가총액 수백억 원에 달하는 JH건설로 키워냈다. 나는 경영천재 박지훈의 후광 뒤에 숨은 유령처럼 그를 대신해 모든 골치 아픈 장부를 처리하고 결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집안의 모든 허드레시를 도맡고 5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웠으며 사시사철 제사와 김장을 준비하고 이 대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했다. 그런데 그들은 밥상에 내 수저 하나 더 놓는 것조차 낭비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는 그저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10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으니까.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나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나의 결혼 생활은 약한 불에 천천히 졸인 숨막히는 고구마 같았다. 목이 턱턱 막히는 마른 고구마.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매일같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10년 전 나 김서연은 월스트리트에서 제법 이름난 애널리스트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박지훈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지만 원대한 포부를 가진 남자였다. 나는 그를 위해 내 커리어와 영주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낯선 나라로 돌아왔다. 내 재능이 이곳에서 그의 몸을 빌려 또 다른 방식으로 꽃 피울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다. JH건설. 이름은 얼마나 거창한가. 하지만 그 시작이 경기도 일산의 외진 구석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건축 자재 공장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시집 온 첫 해, 시아버지는 무리한 투기로 거액의 빚을 졌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내가 두꺼운 재무제표를 끌어안고 내가 배운 모든 모델을 동원해 자금줄을 되살릴 유일한 길을 찾아냈다. 나는 박지훈에게 말했다. 수익성 낮은 원자재 공급은 포기하고 주택건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박지훈은 내 말을 따랐다. 그는 실행력이 좋았다. 내가 그와 사랑에 빠졌던 이유 중 하나였다. 3년 후 JH건설은 정확한 시장 분석 덕분에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5년 후 우리는 일산의 작은 사무실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했다. 모두가 박지훈 대표를 타고난 경영 천재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가족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 진짜 총괄 설계자는 바로 그 시각 시어머니 홍 여사의 전화 한 통에 하던 회사 분기 계획안을 내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내 먹을 김치 수백 포기를 담그고 있었다. 서연아,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야. 회사 일은 지훈이가 밖에서 신경 쓰면 충분해. 시어머니는 내가 배춧잎에 바르는 양념이 균일한지 까다로운 눈으로 살피며 당연하다는 듯 나를 훈계했다. 그녀의 손톱에는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지만 내 손은 차가운 소금물에 오래 담가 퉁퉁 부어오른 뒤였다.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이 집에서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거기 제 엄마였다. 시누이 박민희는 강남의 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늘 재벌가 아가씨 행세를 했다. 그녀는 술과 향수 냄새에 절은 비싼 원피스를 내게 휙 던지며 말했다. 새언니, 이 옷 내일 입어야 하니까 드라이 클리닝 좀 맡겨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숨쉬는 가사 로봇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번은 내가 너무 지쳐 있었다. 회사의 해외 인수합병 건 때문에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리스크 평가를 하느라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도저히 저녁밥을 할 기운이 없어 배달 음식을 시켰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배달 음식 용기를 바닥에 통째로 쓸어버리며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집안 말아먹을련. 우리 지훈이가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버는데 넌 집에서 이따위로 돈을 처바르냐? 밥 한 끼 차리는 게 귀찮아서 널 뭐하러 며느리로 들였는지 몰라. 국물과 반찬이 바닥에 흥건했다. 꼭 내 깨진 자존심 같았다. 나는 박지훈을, 내 남편을, 나의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증오하는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엄마도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내가 좀 이해해드려.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 한 가족, 그 순간 내 마음은 한겨울의 한강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한 가족이라면 나를 무급 가사도우미로, 말 없는 현금 인출기로, 이름 없는 발판으로 여길 수 있을까? 내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회사 상장 직전의 축하 파티였다. 미래기술재단의 결정적인 투자를 따내기 위해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꼬박 사흘 밤을 새웠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완벽한 투자 수익률 계획안을 만들었고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날카로운 질문을 시뮬레이션하고 빈틈없는 답변까지 준비했다. 박지훈에게 최종 보고서를 보냈을 때 나는 반쯤 죽어 있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축하 파티에 갔다. 심지어 5살짜리 아들까지 시어머니 품에 안겨 따라 나섰다. 세상 구경 좀 시켜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청소하기 위해 홀로 남겨졌다. 나는 TV를 켰다. 경제 채널에서 그 성대한 파티를 생중계하고 있었다. 내 남편 박지훈이 맞춤 제작한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경제 전문 앵커일 뿐만 아니라 제 영감의 뮤즈입니다. 그녀의 미디어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통찰력 덕분에 우리 JH건설이 미래기술재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 씨입니다. 카메라는 객석으로 돌아갔고 한나라라는 여자가 일어나 우아하고 품위 있게 미소 지었다. 활짝 핀 장미 같았다. 그녀와 내 남편은 애틋한 눈빛을 교환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TV 화면 속 그 눈부신 장면을 보며 온몸에 피가 멎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야, 김서연.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자빠졌어? 내 동생이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고 있잖아. 당장 안 튀어오고 뭐해. 빨리 와서 해장국이나 끓여.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매서웠다. 마치 내가 하늘이 무너질 죄라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전화를 끊고 TV를 껐다. 서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찬란했지만 그 어떤 불빛도 나를 위한 것은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아니, 부서진 게 아니었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차갑고 새로운 김서연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래서 며칠 후 박지훈이 한나라와 그의 온 가족을 이끌고 나에게 이 가정재판을 열었을 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서연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이제 보통 집안이 아니잖니. 지훈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다 상류층이야.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 성격은 너무 답답하고 사교성도 없어서 더는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로 어울리지 않아.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한나라 언니 좀 봐요. 예쁘고 능력도 좋고 이래야 우리 오빠 사업에 도움이 되죠. 언니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애나 키우는 게 낫겠어요. 박지훈의 변호사, 아주 영리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으로 밀었다. 박 사모님, 이혼 합의서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노고를 고려하여 박 대표님께서는 위자료 5억 원과 자녀의 향후 18년간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십니다. 회사의 자산과 지분에 관해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모든 자산은 박 대표님과 홍 여사님의 공동명의 계좌에 있으므로 사모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현실적인 요구는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내가 울기를, 발악하기를, 미친 여자처럼 히스테리를 부리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발톱 뽑힌 집고양이에 불과하며 그들에게 기생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내 모든 피와 땀, 모든 성과가 그들이 꽉 쥐고 있는 공동명의 계좌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아주 꼼꼼히 읽었다. 빈손으로 떠날 것, 모든 지분 주장을 포기할 것 참으로 가소로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위선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박지훈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그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무너져 내렸다고, 이 굴욕적인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모두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내 사무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창고라 불리던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왕국이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의지해 책장 가장 깊숙한 곳, 자본론으로 위장한 책 모형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36자리의 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졌다. 플랜 B라는 이름의 폴더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플랜 B 이것은 내가 박지훈과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 남자의 뼛속 깊은 이기심과 이 가족의 냉혹함을 처음 깨달았을 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해온 퇴로였다. 폴더를 열자 빽빽한 표와 계약서, 이체 기록들이 나타났다. 10년 전 내 첫 비자금으로 시작한 엔젤 투자부터 이후 JH건설의 자금 흐름을 위장막 삼아 각종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시행한 모든 거래까지. 그 모든 수익금, 단 한 푼도 그들이 말하는 공동명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계좌는 내가 그들에게 던져준 뼈 조각에 불과했다. 그들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전 재산이자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한 분영비와 생활비였다. 나의 진정한 자산 제국은 가장 철저하고 합법적인 세무 설계를 통해 스위스에 등록된 내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자산관리 회사 명의로 귀속되어 있었다. 회사의 이름은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이었다. 화면 속 현기증 날 만큼 긴 숫자를 보면서도 나는 기쁨 한 점 없이 차가운 평온함만을 느꼈다.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였다. 10년간 잠 못 이룬 밤들, 하녀처럼 부림당한 굴욕, 짓밟힌 내 재능과 재능의 갑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를 먼저 찾아갔다.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버림받은 가련한 여자의 모습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초췌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었다. 지훈 씨, 나는 적당히 잠기고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혼은 동의해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지훈은 즉시 경계하는 빛을 띠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걱정 마요.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떠나기 전에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회사 상장을 앞두고
세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난 10년간 많은 투자를 제가 직접 처리해서 장부가 복잡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라도 나오면 골치 아파질 거예요. 차라리 제가 전권 위임 투자계약서에 서명해서 제가 그동안 관여했던 모든 투자 행위의 책임과 수익을 전부 당신에게 증여할게요. 그렇게 하면 모든 장부가 당신 한 사람 명의로 정리돼서 세무적으로 아주 깨끗해지고 회사 상장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박지훈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에는 탐욕과 정말 멍청한 여자군 하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전 남편의 미래를 위해 심지어 잠재적 자산을 추적할 마지막 권리까지 스스로 포기하겠다니.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다. 그들은 내가 이 마지막 비굴함으로 얼마간의 동정과 체면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박지훈은 감동한 표정을 쥐어짜내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능숙하게 피했다. 그의 변호사는 즉시 계약서를 작성했다. 내가 마음을 바꿀까 봐 안달이 난 듯했다. 나는 펜을 들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 아래에서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는 척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거의 순진무구한 어조로 말했다. 변호사님, 여기에 부가 조항 하나만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본 계약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자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해외에서 작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그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냥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내 요구는 너무나 합리적이면서도 사소하게 들렸다. 사회와 10년이나 단절된 가정주부인 내가 해외에 무슨 자산이 있겠는가? 그저 한 여자의 마지막 가소로운 자존심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변호사는 일말의 동정심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내 조청에 즉시 동의했고 그 자리에서 그 문장을 추가했다. 나는 그 문장을 보았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차분하고 힘차게 뛰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들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나는 계약서에 김서연 세 글자를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복수의 서곡처럼 들렸다.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보물이라도 얻은 듯 계약서를 챙겼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다. 그들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내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서명한 것이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제 무덤을 파는 자술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이 계약서는 그들이 차지하려 했던 모든 자산이 법적으로 나의 거대한 해외 신탁 자산과 무관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줄 것이었다. 그들은 제 손으로 나를 위한 가장 견고한 방화벽을 쌓아주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혼 협의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날, 나는 지난 10년의 매일처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만 이번에 내가 만든 것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시누이가 주문한 간장게장도 아니었다. 산의 진미를 한데 모은 궁중 요리 한상 차림이었다. 신선로에서는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고 너비안이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으며 구절파는 한 폭의 그림처럼 색이 고왔다. 박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한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녀는 오늘 샤넬의 흰색 투피스를 입고 내가 앉던 자리, 즉 박지훈의 곁에 여주인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나의 고별 만찬이며 패배자인 내가 보이는 마지막 아첨이라고 생각했다. 어머, 새언니 정말 고생 많았네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시누이 박민희가 전복을 집어들며 가식적인 인사와 진심 어린 조소가 섞인 말투로 말했다. 시어머니 홍 여사는 한나라의 손을 잡고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나라야, 이제 우리 한 식구다. 넌 어떤 애랑은 다르게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도 않고 어디 nen화도 빠지지 않잖아. 회사 상장하면 지훈이가 청담동에 최고급 빌라 사줄 거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로 만들어줄 테니. 한나라는 수줍게 웃으며
박지훈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봤니? 이건 원래 내 것이었지만 이제 내 거야. 박지훈은 술잔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온 가족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우리 집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JH건설은 업계의 전설이 될 것이고 우리 박씨 가문은 진정한 명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그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회사 돈으로 요트를 사고 세계 일주를 할 계획을 떠들었다. 한나라가 그녀의 명성을 이용해 가문에 얼마나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는 투명한 배경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송이버섯을 올려주고 시아버지에게는 비싼 약주를 따라주었으며 심지어 한나라에게는 예에 바르게 잘라놓은 멜론 한 조각을 건네기까지 했다. 내 모든 행동은 우아하고 침착했다. 잘 훈련된 배우가 마지막 연극을 훌륭히 소화해내듯 그들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내가 곧 불붙일 다이너마이트에 기름을 한 통씩 붓는 것과 같았다. 서연아, 너도 한잔해. 어쨌든 10년 동안 수고 많았다. 박지훈이 마침내 나를 떠올리고는 거만하고 자선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술잔을 들었다. 그를 향해 그리고 이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독한 액체가 결연한 작별 인사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 나는 지난 3000여일의 밤처럼 묵묵히 어지러운 식탁을 치웠다. 그들은 거실에서 계속해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들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공기는 내 심장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나는 스위스 은행의 최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그리고 박지훈과 시어머니의 공동명의 계좌 인터넷 뱅킹 화면을 열었다. 그 계좌의 북카드와 인터넷 뱅킹용 OTP는 줄곧 4개 있었다. 그들은 매달 가사도우미 월급 주는 것조차 귀찮아했으니까. 나는 공동 계좌에 남은 수억 원의 잔액을 보았다. 내일 인수인계가 끝나면 자축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현금이었다. 나는 웃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마지막 명령을 실행했다. 첫째, 공동계좌의 모든 자금을 남김없이 전부 이체했다. 그리고 완벽한 굴욕을 위해 내 다른 개인 계좌에서 이 공동계좌로 단돈 1원을 입금했다. 이 숫자가 바로 지난 10년에 대한 나의 평가였다. 둘째, 나는 이메일을 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수신인을 찾았다. 미래기술재단의 민 회장님. 그는 내 재능을 진정으로 알아봐준 어른이었다. 몇 년 전 비공개 투자 포럼에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늘 내가 가정을 위해 은퇴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나는 짧은 이메일을 썼다. 존경하는 민 회장님께 심려의 사과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JH건설 대표이사 박지훈이 위조된 법률 문서를 통해 그의 배우자인 김서연 명의의 해외 신탁 자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 한 증거입니다. 해당 신탁 자산의 규모는 JH건설의 현재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합니다. 귀 재단이 투자한 대상 회사의 경영진에게 심각한 주주 사기 및 도덕적 해이가 존재합니다. 귀 재단의 법무팀에서 이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안녕을 기원하며 김서연 올림. 첨부 파일은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직접 만든 그 증여계약서 스캔본이었다. 클릭, 전송.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하늘 저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싸둔 캐리어를 끌고 10년을 살았던 이 집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유령처럼 동트기 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박지훈과 홍 여사가 상상 속의 전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신나게 은행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이 보게 될 것은 그 굴욕적인 숫자뿐일 것이다. 그들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겠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뿐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JH건설 이사회는 미래기술재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을 것이다. 그 전화는 그들의 모든 달콤한 꿈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 안녕, 박지훈. 안녕, 나의 역겨웠던 10년의 결혼 생활. 하늘이 무너졌다.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았을 때 박지훈의 머릿속에 든 유일한 생각이었다. 전화기 너머 그가 가장 신임하던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채를 치듯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미래기술재단에서 자금을 회수하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주사기로 고소한대요. 지금 밖에 기자들이 쫙 깔렸고 우리 회사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하한가입니다. 뭐라고? 박지훈은 거의 고함을 질렀다. 옆에 있던 어머니 홍 여사, 방금 전까지 은행 계좌에 우스꽝스러운 일원 때문에 내게 쌍욕을 퍼붓던 그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혼란, 전례 없는 혼란이 해일처럼 박씨 집안을 덮쳤다. 미래기술재단의 자금 회수와 소송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다. 모든 거래은행이 소문을 듣고 즉시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 납품업체들은 회사 건물 앞에 진을 치고 모든 미지급 대금 결제를 요구했다. JH건설의 자금줄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끊겼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주일도 안 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들이 살던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회사명의 자산이었기에 은행에 의해 가장 먼저 압류 딱지가 붙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수입차들도 견인차에 끌려갔다. 한때 그들을 둘러싸고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 사모님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친척들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전화는 2번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 한나라, 박지훈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던 그 여자는 그의 계좌가 비고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안 바로 다음 날 그의 곁에 남은 약간의 현금과 명품 시계 몇 개를 챙겨 증발해버렸다. 박지훈은 나중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그녀가 이미 더 부유한 재벌 2세에게 갈아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른 정확한 투자였을 뿐이다.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했다. 박씨 일가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쫓겨나 서울 변두리의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방 안에는 곰팡내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10년 전 내가 처음 시집왔을 때 그들이 살던 낡은 집과 똑같았다. 마치 운명이 원을 그리며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같았다. 홍 여사는 더 이상 고급 피부 관리실에 갈 수 없었다. 한때 곱게 관리받던 얼굴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하루 종일 반지하 방에 앉아 한나라를 그들을 버린 모든 사람을 향해 가장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돈줄이 끊기자 몇만 원의 생활비를 두고 집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박지훈, 한때 의기양양했던 경영천재는 이제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초라한 몰골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내가 그를 위해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파도가 한 번 휩쓸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겉보기에 순하고 무능했던 가정주부인 내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그물을 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들 가족이 절망과 상호 비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스위스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들의 허름한 반지하 방으로 배달되었다. 편지 봉투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고급 수제 종이였다.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대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나, 김서연이 몸에 꼭 맞는 미색 롱드레스를 입고 제네바 호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저택 발코니에 서 있었다. 내 뒤로는 푸른 호수와 멀리 보이는 설산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내 머리카락에 쏟아졌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구름처럼 가볍게 웃고 있었다. 박씨 집안에서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박지훈이 사진을 뒤집자 뒷면에는 우아한 만년필 글씨체로 쓰인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여자의 가치는 결혼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집은 제가 지난 10년간 받아야 했던 작은 수당으로 산 거랍니다. 야근 수당이라는 네 글자는 유난히 힘주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뺨이 되어 그들 모두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박지훈과 홍 여사가 이 사진과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갔다. 충격, 분노, 불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올 완전한 절망. 그것은 모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일 것이다. 자신들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에게 자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방식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 그 순간 멀리 스위스에 있는 나는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참으로 감미로웠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나는 내 본명 김서연으로 스위스의 작지만 정의화된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아시아의 고액 자산가들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곳이었다. 내 고객들은 나의 과거를 몰랐다. 그들은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단련되었으며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풍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김 대표님이라는 것만 알았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고 신뢰했다. 회의 때 그들은 박씨 집안 사람들처럼 나를 밥 잘하는 배경 취급하는 대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김서연이었다.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내 삶은 단순하고 순수해졌다. 일하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가끔은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거나 제네바 호숫가를 산책했다. 심지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소녀 시절 가장 큰 취미였지만 결혼 후 끝없는 가사와 억압적인 생활에 짓눌려 있고 살았던 것이었다. 몇 년 후 어느 날 분기 보고서를 처리하고 습관처럼 경제 뉴스를 훑어보던 중 한국에서 온 사회 뉴스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전 JH건설 대표 박지훈, 불법 자금 조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 박지훈은 수갑을 차고 교도관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예전의 의기양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에는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 자리를 두고 싸우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기사 전체를 읽고 조용히 창을 닫았다.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증오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이미 넘어간 한 페이지와 같았다. 더럽고 추한 내용이 가득했지만 다시 돌아가 읽고 싶은 흥미는 없었다. 그 사람들, 그 일들은 이미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저녁에 있을 회사 창립 기념 파티의 최종 확인을 부탁했다. 그렇다. 오늘 밤은 내 새 회사 네메시스가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다. 나는 과거의 지인을 단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모두 나의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들이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모든 2차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취리히의 야경이 찬란했다. 내 기억 속 서울의 밤보다 더 고요하고 매혹적이었다. 나는 와인 캐비닛에서 가장 좋은 샴페인을 꺼내 스스로에게 한 잔 따랐다. 투명한 기포가 잔 속에서 피어올랐다. 수많은 반짝이는 희망처럼. 나는 잔을 들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너를 위해 건배.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도 생각과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너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해 등불 하나를 밝혔던 너를 위해. 마침내 모든 족쇄를 끊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김서연을 위해. 나는 잔에 담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밤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쳤다. 나의 미래는 이 잔 속의 술처럼 맑고 달콤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엔드.